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1920년대 국내에서 발생한 독립운동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에 후반부에 가서는요. 1930년대 들어가서 일본의 민족말살 통치 정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제를 살펴보시면요. 기출주제 57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게 이제 주제가 1920년대 대중투쟁과 민족유일당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게 여러분들 조금 시험적으로 더 접근하기가 좀 편하게요. 제가 이걸 좀 직접적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어떤 주제를 배우는 거냐면 60 만세운동과 광주에서 발생을 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가 20년대 국내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발생되는 저 중간에요. 어떤 한 조직체가 탄생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신간회라고 하는 조직체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만약에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요. 26년에 발생한 60만세 운동, 그 다음에 27년에 조직을 하게 된 요 신간회 조직의 순서를 볼게요. 그 다음에 29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요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주제 57은 이렇게 세 가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60만세 운동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1926년에 발생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919년에 거적적인 이 민족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3.1 만세운동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운동이었다. 우리가 독립을 못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1926년에 다시 한번 거족적인 이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이 계획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계획은요,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때, 그래서 어떤 그 독립의 그 열망과 의지가 한꺼번에 같이 분출될 수 있는 그런 날짜를 기회로 잡아야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기회의 날짜가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 대한제국의 사실 이제 비운의 마지막 왕이었죠. 이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이 서거를 하게 되는 이제 장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날 이제 거사의 날짜로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배경이야.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때부터 뭐 이게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기만 통치를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저런 이제 수탈, 식민지 차별교육 정책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 너무나 심하게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사회주의 세력, 요 사회주의 세력과 그다음에 이제 종교계, 천도교의 일부 세력이 계획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 이제 학생 단체들도 같이 연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주력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요 사회주의 세력과 그다음에 이렇게 같이 학생 단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의 계획이 사전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산시키기도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요. 한쪽 축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이 전부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한쪽의 축이 학생단체였잖아요. 이 학생단체의 시위가 이제 혼자서 나서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민족주의계 쪽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자, 그래서 당시 이 학생단체의 시위는 예정대로 진행이 돼서 어디에서 여러분 물어보게 되면요. 우리 3.1 만세운동도 그렇고 60 만세운동도 그렇고요. 이 도시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탑골공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 기미독립선언서 발표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60 만세운동도 당시 이 서울에서 만세 시위가 전개가 되는데 뭐 우리 이제 여러분 교재에 실려 있는 자료 보실 수도 있고 대략적인 이때 상황을 보게 되면요. 종로 단성사 극장이에요. 이 단성사 극장에 순종의 이제 운구의 행렬이 이렇게 나가는 시점에 경문을 뿌리면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시위가 시작이 됩니다. 격렬한 시위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러나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못 미쳤어요. 일단은 그 계획을 같이 했었던 사회주의 세력의 한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생각만큼의 전국적인 어떤 운동으로
확산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됐다는 거. 자, 그러나 이 60만 세 운동 실패했지만 여기서 줬던 어떤 큰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게 어떤 게 있었냐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이게 분리돼서, 물론 이제 생각과 이념과 독립운동을 끌고 가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들은 달랐지만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원하는 그 목표를 같이 달성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됐던 만세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합함으로써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생각과 이념에 따라서 다르게 계속 준비가 되고 있었던 이런 운동을 같이 합쳐서 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보게 됐던 계기가 60만세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했지만 실패 속에서 우리가 얻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당시 이제 신간에 우리가 중간에 끼는 거를 이제 먼저 보실 텐데 1927년에 이 민족 유일당 운동에 대한 결과물, 그 열매가 신간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요 국외에서도 여러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들을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민족 유일당 운동을 추진한 결과 중국 북경에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가 안창호를 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써드릴게요. 안창호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창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만주에서 3부로 나뉘어 있었던 독립운동 세력이 통합운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게 3부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모으자라고 하는 그런 통합운동, 민족유일당운동의 바람이 이미 국외에서도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했다시피 이거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죠? 그러니까 유일당, 하나로는 합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해보면 남만주에는 국민부,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의 조직체로 남게 되죠. 자, 바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국내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느냐? 이게 여러분 국내도 민족주의는 민족주의대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고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민족주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1920년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겉과 속을 다르게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기만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을 때라 이때 친일파가 많이 형성됐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민족주의 계열 중에서 일부가 자치론을 주장하자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일본의 것을 시스템을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자치론을 주장을 하자 민족주의 계열이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분열이 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내부적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쪽도. 그럼 이제 사회주의 상황은 그럼 어땠느냐? 여기도요. 지금 우리가 이거 문화통치로 들어오면서 1925년에 치안유지법으로 탄압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의 독립운동가들을 더 세게 탄압하는 저런 법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주의도 힘이 약화되고 있었던 상태, 민족주의도 분열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이 좀 연합을 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이런 전개 과정이 펼쳐진 거예요. 60만세 운동. 1926년에 6월 달이죠. 60만세 운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민족주의계가 사실 이제 사회주의계 수감생활 하게 되면서 나머지 한 축이 남아져 있었던 이 학생 계열을 지원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희망을 맛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정우회 선언. 이제 이 정우회 선언이 여러분들 사료로 출제가 될 겁니다. 신간회라고 하는 조직체를 여러분들이 맞춰야 될 때 이 정우회 선언이 사료로 제시가 될 수 있어요. 저거는 이제 사회주의 단체인데 이 사회주의 단체가 자신들의 이제 활동 방향을 밝히는데 그 내용에서 민족주의계하고 함께 같이 가겠다, 손잡겠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 사료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내용 간단하게 볼게요.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하여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또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것에 하나여는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같이 함께 간다.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분연히 싸워야 할 것이다. 요게 정우회 선언이에요.
자, 그래서 정우회 쪽에서 먼저 손 내밀었다. 그리고 신간회가 꽃 피우게 됐다. 여러분 이 신간회는요.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아요. 자, 자와 우. 양쪽의 날개. 우리 왜 새는 양쪽의 날개로 난다 이런 의미처럼 이 자와 우의 이런 어떤 합침, 이 만남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꽃이 핀 것이 바로 신간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와 우의 만남 속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의 꽃으로 핀 것이 신간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해서 다 통합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민족주의계 입장에서도 타협적인 세력들을 배제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계열과 일본하고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하여 신간회를 창립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7년. 뭐 복잡할 게 없어요. 여러분 순서대로. 60만 세운동, 사회주의 쪽에서 손 내밀었다, 신간회 창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신간회가 조직이 됐는데요. 이들이 제시했던 요 강령도 잘 나올 거예요.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각성을 촉구하고 민족 대단결을 하며 기회주의는 일체 배격한다. 그러니까 타협적 민족주의계는 완전히 배격한다. 같이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3대 강령을 제시했고요. 자, 이제 뭐 활동을 보시면요. 이 신간회 같은 경우는요. 일본이 의도적으로 합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이 조직이 이렇게 지하 조직으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일본의 레이더망에 걸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걸 합법화시킵니다. 근데 이제 합법화시킨 만큼 이 신간회는 국내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뭐 완전히 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생기면은 나타나가지고 뭐든지 다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신간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민중대회를 준비하기도 했었다는 거 신간회가. 그래서 순서가 60만세, 신간회,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전국에 140여 개의 지회를 설치하고요. 그러니까 조직체가 되게 많았고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도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 그래서 뭐 민족의 어떤 차별 교육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철폐를 요구한다든지 그다음에 여성의 차별에 대한 어떤 이런 철폐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신간회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다는 거.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신간회가 유일당, 좌와 우회, 그러니까 사회주의계와 비타협적 민족주의계가 합친 이 남성단체가 신간회라면 여성단체도 있었어요. 그 여성단체는 뭐냐면 근우회입니다. 근우회, 자매단체 근우회.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27년에 시작이 돼서 31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 단체는. 그래서 여성단체들의 민족유일당 운동이었다는 거. 뭐 기간직, 근우. 그래서 여러분 여성의 철폐를 주장한다던가 이런 식의 내용이 문구가 들어오면 그건 무조건 근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시면 돼요. 여성에 대한 뭐 이야기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른 한국사 시험에 비해서 한능검 같은 경우는 여성의 독립운동가나 뭐 여성의 주제를 좀 잡고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주로 한국사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요 파트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후반기에 여성의 그 지위의 문제, 혼인의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한 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떠올리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31년이 되면 해소가 됩니다. 코민테른은요, 저건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그 공산당 국제연합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의 앞으로의 방침은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새로운 방침이 내려오게 되는데 민족주의 계열과의 연합을 중단하겠다. 이제 이런 그 방침이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노선을 바꾸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 계열이 이탈하게 되면서 신간회는 해소하게 되더라. 뭐 실제로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신간회가 여기저기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뒤이어서 나오는 그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뭐 이런 어떤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이러는 것들이 일본에 의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타격을 받으면서 지도층, 그러니까 지도층이 있고 본부가 있고 여러 지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도층의 일부가
이제 약간의 이제 일본 쪽에 좀 이렇게 협력하는 이런 식의 좀 우경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이제 리더층으로 교체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부에서도 신간의 내부에서도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갈등이 계속해서 증폭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방침의 노선이 바뀌게 되면서 신간에는 결국 해소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해체가 아니라 해소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뭐냐면 우리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위한 더 나은 투쟁을 위해서 우리는 잠시 이별하는 거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1920년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1930년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살펴봤는데 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성격이 20년대 상황이랑 30년대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생존권 투쟁에 맞춰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뭐 8시간 노동 시간 지켜달라, 소장료를 낮춰달라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30년대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든 환경 속에 놓여서 배가 고르는 이런 이유는 뭘까? 그거는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있는 이런 제국주의적 이런 행태 때문에 이런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식의 항일운동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주 거세지죠. 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굉장히 그 어떤 합법적인 울타리를 벗어나는 운동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요 시점, 이걸 뭐랑 연결을 지으셔야 되냐면 이게 31년에 해소가 되면서 사회주의 계열 같은 경우는 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지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은 어떤 운동을 하게 되냐면 이제 헤어졌잖아요. 이쪽은 우리 쪽에 여러 가지 역사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은 34년에 조선학운동이라고 해서 우리의 역사, 문화 이런 쪽에다가 집중하는 에너지를 여기다가 이제 쓰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34년에 조선학운동으로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뭐 실학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앞서 있었던 문헌들을 연구하고 다시 이제 모아가지고 출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집중하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별했다. 27년에 조직됐던 것이 이제 31년에 이별하게 되면서 사회주의계 쪽에는 힘을 이쪽에다가 쏟게 되고요. 민족주의계 쪽에는 이쪽에다 쏟는다라고 하면서 요거와 요거의 두 개가 30년대 잡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29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볼게요. 60만 세 운동 실패했어요. 참 역사라고 하는 것이 60만 세 운동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계획한 독립운동이었거든요. 근데 뭐 인간의 삶도 그렇잖아요. 계획을 했지만 자기가 계획한 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어떤 일이 굉장히 뭐 크게 전개가 된다던가 그럴 수 있어요.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큰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도요. 60만 세 운동을 계획했지만 계획했대로 잘 안 됐어요. 근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연하게 터진 건데 이게 전국적으로 최대 규모, 그러니까 3.1 만세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광주에서 되게 우연한 사건이었어요.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열차 안에서 뭐 저 때 당시는 학교를 다니는 게 거리가 워낙 멀어서 저렇게 열차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저 열차 안에서 뭐 사실 학교 안에서도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뭐 거리를 어디를 돌아다녀도 상점을 가도 경찰서를 가도 항상 이게 우리 민족과 일본에 대한 어떤 차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움츠려져 있었을 거란 말이죠. 학생들 사이에서도요. 저 일본 학생이 당시에 이제 이 여학생의 막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희롱하고 이제 이런 게 이 열차 안에서 발생을 했던 거예요. 박기옥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막 굉장히 희롱을 당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사촌 동생이었던 박준채라고 하는 이 의리의 이 남학생이 당시 이제 이런 상황들을 해결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본 학생들과 그다음에 우리 조선의 학생들 이제 패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열차에 내려서. 뭐 완전히 이제 다 들러붙으면서 싸우게 된 거예요. 치고받고. 경찰서로 갔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누구 편을 들겠어요? 이거 일본 학생들 편을 들면서요. 조선인 학생들이 굉장히 막 구타를 당하고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불꽃이 터지게 됐어요.
자, 이 열차 안에서 일본 남학생이 한국 여학생을 희롱하여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됐다. 일본 경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해 한국 학생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억눌려 왔었던 이런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느껴왔던 그런 차별이라든지 교육조차도 받지 못하는 이런 차별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시위 운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국적인 항일 투쟁으로 확산이 됐죠. 자, 그런데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이 조직체가 생겼잖아요. 우리를 도와주는. 언제 어디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자, 뭐다? 신간회. 이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대회를 개최할 것을 계획을 했으나 일제에 의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서 신간회조차도 좀 타격을 받게 돼요. 자, 3.1운동 이후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고 또 전국 각지에서 동맹휴학이 일어나게 되는 도화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화가 나면은 그냥 학교 안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막 많이 또 벌어지고 했어요. 자, 요게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 자, 그럼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가보시면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사료가 나오는데 지금 저 경문인데 여러분들 이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조금 뚜렷해요. 저 경문이. 뭐냐면 우리의 그 교육 철폐, 차별교육 철폐 이런 걸 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60만세 운동은 우리 처음에 봤던 것처럼 사회주의계 요런 이제 독립운동가들도 참여를 했죠. 그다음에 학생 그리고 또 천도교의 일부 민족주의 계열도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양하게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얘만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60만세 운동인지 알아차리기가 조금 어려웠을 텐데 요걸 보셔야 돼요. 이것은 순종의 인산일에 일어난 당시 장례 행렬에 모인 사람들에게 뿌려진 경문입니다. 이거는 60만세 운동에 해당이 된다. 요 부분도 보실게요. 우리가 3.1만세 운동은 고종, 장례일. 우리가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장례일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라고 했는데 대구에서 서상돈 빚을 갚자. 이거 국채보상운동이죠? 아니고. 자,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3.1 만세운동이죠. 자, 3번.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준비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출발에 사회주의 진영에서 처음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하고 같이 우리가 함께 계획을 했는데 사회주의 진영이 이제 발각이 되면서 수감 생활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민족주의가 도와주게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문화통치로 넘어가게 한 건 3.1 만세운동이죠. 자, 신간의 중앙본부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근데 여러분 이 선진 잘 보셔야 돼요. 신간의 조직은 60만세 운동 이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신간회가 60만세 운동을 지원을 나섰다 이러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요거 강령 잘 나올 수 있어요. 이 신간회와 관련된 문제를 물어볼 때는요. 요 강령이랑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정우의 선언 요거 두 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신간회는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각성을 촉진하고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일체 기회주의를 부인한다. 3대 강령 하에서 탄생되어서 지금까지 140개의 지회, 39,000여 명의 회원을 포함한 단체가 되었다. 자, 1번.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결성이 되었다. 이거 쉬운 문제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복습 좀 한번 해볼까요? 2번 보시면 이상설 정통령, 이동희를 부통령에 선임했던 건 우리 최초의 망명정부고요. 러일전쟁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게 세워졌어요. 대한광복군정부죠. 대한광복군정부 1914년에. 자, 3번. 일제가 조작한 배고인 사건으로 조직이 해체되었다. 이거 여러분 신간회는 제가 방금 그려드렸던 자와 우가 만나서 꽃을 피우는 신간회 이거 떠올리시면 좋아요. 근데 신민회는 체제를 새롭게 한다. 이 민들을 새롭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도 힘쓰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정치적 체제를 공화정에 대한 걸 추구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떠올리시면 좋아요. 이거 신민회와 관련된 거죠. 안명근의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의 사건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자, 4번.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고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 1910년 국내에서 결성된 비밀 결사 조직.
두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대한광복회,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도계찬, 그래서 독립의금부 임병찬, 요거도 독립의금부. 자, 5번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요거 신민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양성운동과 그 다음에 이제 무장투쟁 두 가지 같이 준비하고 있었던 신민회.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이제 기출주제 58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민족말살 통치와 경제 수탈이에요. 이제 우리가 요 강의에서 이렇게 한 파트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30년대 독립운동사로 넘어가게 되면 독립운동사 그 장황하다고 여러분들이 여겼던 독립운동사가 막을 내리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실게요. 민족말살 통치는 1930년에서 이제 40년대 상황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잠깐 다시 이제 한번 짚고 가면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때 이게 이제 정치적인 우리를 침략하는 통치의 방식이 무단 통치였죠. 조선인들 때려야 말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아주 폭력과 억압을 통해서 통치했던 시기.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땅을 빼앗아갔던 시기이기도 하죠. 자, 192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문화통치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문화통치는 뭐 여기에 이제 중간에 3.1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거족적인 민족운동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사실 국제적인 여론도 좋지 않았고 그걸 의식했고 일본도 그래서 이 1920년대 조선인들의 문화와 관습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나 겉면과 속면이 완전히 다른 기만 정책을 했다는 거 문화통치. 자, 뭐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때는 뭘 많이 빼앗아갔죠? 쌀을 빼앗아갑니다. 쌀을 많이 빼앗아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930년인데요. 이제 30년대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이 되죠. 민족 말살 통치인데 저거는요 여러분 문자를 그대로 풀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민족 자체를 다 말살시켜버린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민족 자체를 다 말살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족성을 말살시켜요. 민족성. 조선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자꾸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민족성, 그런 자부심, 민족에 대한 자부심 이런 의식을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황국의 신민이다. 그래서 나는 일본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을 위해서 대신 싸우자.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민족 말살 통치 시기.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람도 다 빼앗아가고요. 인적 수탈. 그 다음에 뭐 물건도 다 빼앗아가는 물적 수탈 이런 것들이 자행됐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뭐 쌀만 뺏고 뭐 땅 뺏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빼앗아가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잡고 가시는데 여러분 이 민족 말살 통치 시기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기준점을 38년 국가 총동원법이 내려지는 국가 총동원법. 이 이전의 상황과 그다음에 이후의 상황을 한번 구분을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기준점을 얘기할 때 이게 나와서 이전과 이후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비슷하게 37년에 이제 중일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일전쟁을 터지면서 극단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전과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30년대는 둘로 나눠서 보시는 게 좋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배경은 일제가 29년 무렵에 경제공황을 겪는다. 이때 세계적으로 다 경제공황을 겪어요. 가지고 있는 자원이 별로 풍부하지도 않고 식민지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제는 저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전쟁을 터뜨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군수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무기를 만들죠. 여러 가지 군복을 만들죠. 식량을 자꾸 생산하죠. 이런 어떤 분위기가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연이어서 전쟁을 일으켜요. 만주사변, 37년에 가면 중일전쟁, 41년에 가면 태평양전쟁 등으로 침략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섬나라의 일본 저렇게 대륙까지 침략해서 들고 나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이 무렵에. 자, 그러면 식민지를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완전히 뭐 처참해집니다. 조선을 병참기지 이렇게 자기들 전쟁하는데 필요한 그런 군수 공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병참기지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침략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생산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데려가고 인적수탈. 그러니까 뭐 20대, 30대 이제 이런 어린 청년들, 뭐 여성들 다 끌려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처참하죠.
우리의 이 근현대사 역사를 배우면 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문자로 읽으면 여러분들한테는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되고 시험에 맞춰야 되고 그렇지만 내가 이 시기에 살았던 20대, 30대라고 생각하면요. 뭐 이렇게 사실 취업이 문제겠어요. 내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국인의 민족 의식을 말살해서 침략 전쟁에 원활하게 동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제가 다 설명드렸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는 황국의 신민이다. 맨날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성인용 버전이 있었고요. 어린이용 버전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다 모두가 다 천황에 충성하는 백성으로 만들고자 했다. 재밌는 건 우리가 앞에 있는 무단 통치 시기 때는요. 철저하게 일본인과 조선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 정책을 쓰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 오게 되면 우리의 조상은 같다. 이래요. 내선일체, 내지 일본이라고 얘기하고 식민지로 삼고 있는 나라를 외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지와 그다음에 조선, 외지인데 이거 조선이죠. 그래서 내선, 일체, 우리는 한 몸이다. 이런 거 강조하고 일본인과 조선인의 조상이 같다. 이런 거 계속 세뇌시킵니다.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신을 민간 신앙이죠. 저는 일본의 신을 모시는 신사를 세우고 강제로 참배를 하게 했다는 거. 신사를 세우고 강제로 참배하게 된다. 이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거기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전쟁을 일으켰던 그 전범들을 모셔놓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자꾸 참배를 드린다는 행위는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가끔씩 이제 뉴스에 나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창씨 개명.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 개명을 강요하게 됐다. 저거 안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난 안 바꿀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뭐 이제 식량 같은 것들도 전부 다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만 나눠주고 했는데 안 줘요. 식량 안 주고 어디 뭐 자식이 취업하려고 하면 취업하는데도 다 걸어놓고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됐다. 근데 사실 이제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냥 일반 백성들이야 저거 하는 거는 뭐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창씨 개명하면 쌀 배급해 준대 이러면 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유명 인사 왜 우리가 뭐 셀럽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명 인사들이 저렇게 창씨 개명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쫓아가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또 압박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런 거에 대한 강요를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식인들 중에서는 이게 너무 이거 하기가 싫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성씨를 일본식으로 바꾸기는 하는데 뭐 견자를 개견자를 써가지고 일부러 성씨를 뭐 약간 욕인데 뭐 개 뭐 땡땡 막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 이름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항의 의미로다가 짓기도 하고 뭐 이렇게 대응을 하기도 하는 장면들도 연출되고 했습니다. 창씨 개명. 자, 이제 교육 통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실 텐데. 이게 지금 우리 뭐 1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3차 조선교육령이 이제 38년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문화통치 시기 때 나왔던 것이 2차 조선교육령이었어요. 그때는 보통교육의 연한을 원래는 무단통치 시기 때 1차에서 4년으로 줄였던 걸 6년으로 늘려주죠. 그러나 뭐 사실 차별교육이었죠.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오게 되면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바꾼다. 그럼 조선어를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수의 과목이다. 이 선택이란 뜻인데 그럼 조선어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요 국사가 이렇게 선택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근현대사라든지 이런 거 선택해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게끔 했던 때가 있거든요. 아무도 선택을 잘 하지 않아요. 너무 외울 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선택으로다가 해놓고서는 저걸 선택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3차 조선교육령은 조선어 수의 과목으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1941년에 국민학교령 이랬어요. 이거는 황국의 신민이다. 황국신민학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황국의 신민을 교육하는 학교, 국민학교. 이게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게 되죠. 김영삼 정부 시기 때 이게 이제 초등학교로 바뀝니다. 소학교의 명칭을 황국시민의 학교라는 뜻의 국민학교로 변경하게 됐고 4차 조선교육령에 가게 되면 조선어, 조선사 이런 거 완전히 다 폐지시켜버린다는 거. 자, 독립운동 탄압도 거세지겠죠. 그래서 조선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근데 결국 독립운동가들 잡겠다는 이야기예요. 보호하겠다, 보호관찰하겠다, 보호관찰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치안유지법에 걸리는 그런 사람들 감시하고 탄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치안유지법이 쭉 유지가 됐거든요. 요 시기까지. 자, 근데 41년이 되면요 더 세게 가요. 여기 뭘 보시냐면 예방이에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없이 예방 차원에서 구금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게 들어가는 거예요. 41년에. 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신문이 나왔던 게 언제죠, 여러분? 우리 문화통치 시기 때 신문 열어줬잖아요. 근데 내용을 더 검토한 다음에 이게 막 일본에 반한 내용 들어있으면 더 세게 정간하고 폐간하고 그랬죠. 근데 요 시기에 들어오게 되면 신문을 완전히 폐간시켜버립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폐간하게 된다는 거. 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경제수탈이에요. 30년대 초반이 되면은 우리 이 농민운동, 노동운동이 세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그 소작쟁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일본의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축이 뭐냐면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를 이제 공업 원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원료 생산지로서 식민지를 철저하게 이용해요. 그래서 남부지방에서는 면화를, 북부에는 양사육을, 그래서 남명 북양 정책, 자기들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근데 요 이제 농촌진흥운동을 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작쟁이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이들의 뭐 상황을 조금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조선 농지령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하게 돼요. 30년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4년. 근데 우리가 지주가 있고요. 옛날 소설이나,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뭐 이런 뭐 지주, 뭐 소작인 이런 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겪고 이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주가 있고 밑에 소작농이 있으면 일일이 지주가 관여하지 않고 여기 이제 중간에 마름이라고 하는 관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름의 횡포, 이 마름이 굉장히 고약해. 이 마름 때문에 못 살아 죽겠어. 막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름에 대한 어떤 이런 권한들을, 소작농을 너무 압박하는 이런 권한들을 조금 제한하는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근데 저거 그래서 농지령을 내렸는데 실제로 해서 뭐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시켰냐? 많이 그렇진 않았습니다. 뭐 이게 지금 교과서적으로는 농민의 불만을 이렇게 무마하고자 했다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사실 이거 실질적으로 그냥 미봉책에 불과한 거고요. 저 농촌진흥운동은요, 실제적 내용은 오히려 야, 우리 지금의 상황에 우리는 더 이렇게 생산력을 증대시켜야 되고 우리가 더 부지런하게 노력해야 돼 라고 하는 정신 세뇌 교육, 그래야 농촌이 잘 살 수 있어, 이런 거 더 강조했습니다. 농촌진흥운동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병참기지와, 이거는 앞에서도 뭉뚱그려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를 자신들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장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반도를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병참기지로 삼고자 했고, 뭐 이제 석탄, 철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한 한반도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군수산업을 육성하기도 했다. 자, 뭐 이어서 보시면 37년 이후에 중일전쟁 발발. 제가 기준점을 이제 37년 이후의 상황 거를 조금 나눠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쭉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37년 이전에 조선 농지령이 나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일본의 침략전쟁이 이제 본격화되는데 이때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된다.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인적, 물적 수탈을 전부 아주 자행하는 거죠. 38년 무렵. 자, 그럼 이제 보시면 물적 수탈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40년 무렵에 우리 여러분 산미, 증식계획, 그러니까 쌀 뺐자 이러면은 저거 어느 시점에 생각나면 1920년대 상황 떠올리거든요. 근데 이때 다시 나와요. 40년에. 뭐냐면 쌀을 다시 증식시키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때 쌀을 증식시키는 거 일본으로다가 일본의 이제 산업화를 이루고 곡물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20년대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산미 증식 계획을 다시 실시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전쟁 통해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공출제. 미국 공출제를 시행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쌀을 전부 가져가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금속료 회수령인데요.
전쟁 물자가 부족해지자 농기구와 녹그릇 등 금속 제품까지 공출을 하게 된다. 뭐 이것뿐만 농기구 녹그릇뿐만이 아니라 막 학교에 있는 종두대 가고요. 집안에 있는 뭐 새부치란 새부치 숟가락 뭐 이런 거 다 가져갑니다. 뭐 하려고요? 뭐 만들려고? 무기 만들려고. 식량 통제, 식량 완전히 통제해요. 이렇게 이제 쌀만 가지고 가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뭐 나중에는 뭐 아주 그냥 뭐 이런 식료품 뭐 고사리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가서 통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작은 거라도 함부로 개인이 사사롭게 사고 파는 거 못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전쟁통에 우리가 다 쓰여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수탈. 징병, 끌려가는 건데 저 징병은 군대로 병사로 끌려가는 게 징병이고요. 징용은 여러 가지 이제 노동력이 이게 끌려가는 겁니다. 꼭 군인으로서의 뿐만은 아니라 이제 이런 광산이나 공사하는데 이런 노동력이 동원된 거죠. 그럼 이제 보시면 육군특별 지원병제. 저게 내려질 때 지금 이거 보시면 이제 지원병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원병, 38년에 이제 지원병인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38년에 지원병인데 요 44년에 들어가면 징병제예요. 그럼 이제 저 시점이 되면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지원이었다가. 여러분 여기 지원이었을 때는요. 경쟁률도 셌다 그래요. 근데 뭐 그러면 이건 친일하는 거 아니냐. 꼭 그런 어떤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시점에 군대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다 개개인으로서는 그 군대에 나가면 식량을 받을 수 있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게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 저런 이제 지원병이라고 할 때 일본의 입장에서도 아무나 다 저 때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상 검증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뭐 해군시킬 수 없잖아요. 해군시켜서 오히려 반대 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사상 검증도 철저하게 하고 신체적 조건도 보고 철저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지점에 가게 되면 그냥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일정 연령이 되면. 그래서 보세요. 44자 들어가는 요 시점 43년이 되면 학도 지원병제, 말이 지원병이지 학생이 뭐하러 저거야 지원하러 가겠어요. 펜 잡고 있었던 이 학생들 훈련도 받은 학생들이 아닌데 저런 학생들이 병사가 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뭐로? 총알바지로 나가는 거죠. 총알바지로. 징병제. 이제 이 시점이 되면 일정 연령이 되면은 완전 이제 거의 다 끌려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징용이에요. 징용. 국민 징용령을 제정하여 공사 광산의 노동력으로 동원이 되기도 했고 뭐 여성 같은 경우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하죠. 여자 정신 근로령을 제정을 해서 뭐 군수 공장에 강제로 이렇게 뭐 동원이 되기도 하고 뭐 일부 또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역으로서 이렇게 가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일본군 위안부 전쟁터에서 이제 강제 동원되는 저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성적인 어떤 놀이개로서 이용을 당하는 저런 일들도 자행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끔찍한 이유는 뭐냐면 저게 너무 집단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다는 거.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국민학교의 교과는 국민과 이수과, 체령과, 예능과 및 뭐 직업과로 한다. 국민학교에서는 항상 다음 각호의 상황에 위하여 아동을 교육하여야 된다. 황국, 신민학교, 국민학교 0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령, 요게 이제 40년대 상황이거든요. 40년대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 2점짜리죠? 이걸 연도를 디테일하게 외워라?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자, 보시면 1번 원산 총파업, 이게 29년 상황이죠. 헌병경찰에게 태형을 당하는 상인, 태형령, 조선인 태형령, 이거 무당통치 시기잖아요. 자, 3번 신간의 창립대회에 참여하는 청년인데 신간의 창립, 이거 27년이죠. 창립이니까. 그다음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주도하는 학생 29년. 여자정신 근로령 4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4년 꼭 모르셔도 이게 이제 후반부 40년대 해방 직전에 이제 저런 비참한 상황까지 됐다. 강제로 끌려가는 여성.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30년대 민족말살 통치까지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 주제는요. 일제강점기 마지막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오늘 복습 잘 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잘 쫓아오시기 바랄게요.